청주여 자교도소 2024년 11월 15일 새벽 4시 창살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듭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꺼져 있고 다른 재소자들의 코 고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립니다. 하지만 3동 207호실에서는 누군가가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정금자 72세 주름진 손으로 낡은 안경을 쓰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회색 수에 위에 손수 뜬 카디건을 걸치고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대부분이었지만 군데군데 검은 머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과거가 현재에 뿌리 내린 것처럼. 오후시가 되자 교도소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상방송이 울리고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메아리 쳤습니다. 정금자는 이미 세면을 마치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과 연필 그리고 수학 문제집이 놓여 있었죠. 별 선생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나요? 옆방의 김미숙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사기죄로 3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잠이 없어서 그래요.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줄어든다더니 정말이네요. 정금자가 온화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별 선생이 새벽마다 일어나는 진짜 이유를. 악몽 때문이라는 걸. 아침 식사 시간 구내 식당은 500명의 재소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정금자가 식판을 들고 지나가자 곳곳에서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별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제 가르쳐주신 분수 계산 이제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저녁에 별 보러 나오실 거죠? 정금자는 일일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8년. 그녀가 이곳에서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어린 살인마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녀를 별선생이라 불렀습니다. 오전 10시 교도소 내 작은 교실. 자, 오늘은 구구단을 배워볼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칠판 앞에 선 정금자는 20명의 수강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대부분이 4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정금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인내심이 넘쳤습니다. 누군가 틀려도 화내지 않았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한 수강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그렇게 친절하세요? 선생님도 여기 계신 분인데. 정금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그 실수가 우리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서 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여러분을 가르치면서요. 점심시간 후 정금자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낡은 천문학 책을 펼쳐놓고 별자리를 공부했습니다. 오리온 자리, 카시오페아 자리, 북두칠성.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별들이었습니다. 정금자 씨, 면회 오셨습니다. 교도관의 부름에 정금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면회? 58년 동안 단 한 번도 면회객이 없었는데 면회실로 가는 길 정금자의 마음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정금자님. 저는 윤아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저는 이제 와서 변호사가 필요 없는데요. 정금자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1960년대 아동학대 및 불법 의료실험 사건들을 재조사하고 있어요. 정금자님의 사건도 포함해서요. 윤아진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제천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당시 특수의료연구소라는 곳이 있었다는 증언도 확보했고요.
정금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요. 정금자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 윤아진이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금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8년 전 이야기를 지금 와서 꺼내는 이유가 뭐죠?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정금자님이 진짜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녁 7시 운동 시간. 정금자는 늘 그랬듯이 운동장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는 몇몇 재소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죠. 별 선생님, 오늘은 무슨 별자리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막내 재소자인 22살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마약 판매로 들어온 지 6개월 된 아이였죠. 오늘은 페르세우스 이야기를 해줄까 해요. 정금자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죽인 영웅이에요. 하지만 알고 보면 메두사도 피해자였죠.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저주를 받아 괴물이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악인이에요? 글쎄요. 때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밤 9시 취침 시간. 정금자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낮 변호사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8년 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준다니. 도윤아. 정금자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5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한 그 아이의 얼굴. 큰 눈망울에 항상 기침을 하던 작은 몸. 왜 하필 우리였을까? 정금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문을 열었습니다. 1966년 겨울, 제천의 깊은 산골로 돌아가는 기억의 문을. 새벽 2시. 정금자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늘 같은 꿈.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도윤의 울음소리, 그리고 부모님의 차가운 눈빛.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은 죽어서도 빛을 내지요. 몇 광년을 날아와서 우리 눈에 닿는 거예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너도 별이 되었을까? 그래서 매일 밤 날 보고 있는 걸까? 정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8년 동안 매일 밤 흘렸던 눈물.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습니다. 후회가 아닌 그리움의 눈물. 내일 그 변호사에게 다 이야기해 줄게.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엄마 아빠가 너에게 했던 일들을.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창밖에서 유성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정금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세요. 도윤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우리 부모님이 대체 무슨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정금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살인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였는지. 새벽 3시 45분. 정금자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공책을 펼치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 12월 15일. 그날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다. 아버지가 낯선 남자와 지하실에 들어간 지 3시간째였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다. 그리고 도윤이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정금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8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이제는 세상에 꺼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1966년 여름, 충북 제천군 백운면. 14살 정금자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산길 아래로 보이는 작은 집. 슬레이트 지붕의 시멘트 벽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산골 집이었지만 금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집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금자야, 뭐해? 빨리 안 들어와. 어머니 오미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재봉틀 앞에 앉아 누군가의 한복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도윤이는요? 금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자고 있어. 오늘도 상태가 안 좋더라. 금자는 동생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9살 도윤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왔습니다. 금자가 그 손을 잡자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누나, 아파. 어디가 아픈데? 여기도 다 아파. 도윤이는 가슴과 팔,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금자는 동생의 팔을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주사 자국이 빼곡했습니다. 새로운 것도 있고 오래되어 검게 변한 것도 있었죠. 엄마가 또 주사 놨어.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아버지 정만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광산에서 일하고 온 그의 얼굴은 탄가루로 검었고 작업복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피곤하기보다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38.5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을 멈추고 금자를 쳐다봤습니다. 금자야, 너는 마당에 나가서 감 좀 따와라. 네. 금자는 밖으로 나왔지만 감나무 아래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모님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음 주에 오신대. 도는 이번엔 더 강한 걸로.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도윤이와 관련된 것 같았습니다. 밤 9시. 금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고 여름밤 매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때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도 났죠. 금자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부모님 방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로 통하는 문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문은 평소처럼 잠겨 있었지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금자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위에는 도윤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얀 마스크를 쓰고 주사기를 들고 있었고 어머니는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이상한 기계들이 있었고 빨간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맥박 120, 혈압 상승 중.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5cc 더 투여해.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도윤이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엄마, 아빠, 그만. 하지만 부모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주사를 놓았고 기계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금자는 입을 막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습니다. 저게 치료라고? 저건 고문이야.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도윤이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식탁에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봤어요. 지하실에서 도윤이한테 이상한 실험 같은 거 하는 거. 탁! 아버지의 손바닥이 식탁을 쳤습니다.
그릇들이 덜그럭거렸습니다. 넌 본 게 없어. 알겠나? 하지만 아빠, 도윤이가 너무 아파하잖아요. 그건 치료야. 내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금자는 움츠러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치료가 그래요? 병원에 데려가야죠. 병원에서 포기한 애야. 우리가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거라고.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요? 그게 뭔데요?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아, 오셨군요. 아버지가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금자를 흘끗 보고는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걱정 마세요. 우리 딸입니다. 금자야, 방에 들어가 있어. 금자는 방으로 들어갔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엿들었습니다. 실험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상보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약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시료를 가져오죠. 대신 이번 달 데이터는 확실히 준비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발소리가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금자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남자가 떠났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죠. 그날 오후 금자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구멍가게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정신의 집 말이야. 참 이상해. 맞아.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던데. 그 작은 아들 요즘 통 안 보이지? 금자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동생 도윤이가 아파서 치료받고 있어요. 치료? 어느 병원? 집에서. 아빠가 아는 분이 와서. 아주머니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금자야,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우리한테 말해. 알겠니? 한 아주머니가 금자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시골 마을에서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자는 파출소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뭐라고 할지도 무서웠죠. 그날 밤 금자는 도윤이 방에서 잤습니다. 누나, 무서워. 도윤이가 금자의 옷자락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뭐가 무서워? 엄마 아빠가 날 데려가서 아픈 거 하는 게. 내가 지켜줄게. 약속해. 금자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동생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새벽 3시. 금자는 발소리에 깼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도윤이 데려가야겠다. 안 돼요. 금자가 동생을 더 꼭 안았습니다. 비켜. 아버지의 손이 금자를 밀쳤습니다. 금자는 바닥에 쓰러졌고 아버지는 도윤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누나. 도윤이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자는 일어나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지하실 문 앞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방에 가 있어. 싫어요. 도윤이 놔줘요. 인연이. 아버지의 손이 금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금자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빙빙 돌았죠. 지하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리고 곧 도윤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금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요. 제발 열어달라고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도윤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해졌죠. 새벽 5시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축 늘어진 도윤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작은 몸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회복할 거야. 아버지가 도윤이를 방에 눕혔습니다. 금자는 동생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희미하게 눈을 뜬 도윤이가 금자를 봤습니다. 누나, 아파. 미안해. 누나가 미안해. 금자의 눈물이 도윤이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금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도윤이를 구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어떻게? 14살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제천의 산들이 붉게 물들었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금자에게는 더 깊은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이 집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1966년 8월 17일 수요일. 정금자는 벽시계를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23분. 부모님이 제천 읍내로 떠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장날이라 적어도 3시간은 걸릴 거라고 했죠. 도윤아, 누나가 금방 올게. 방에 누워있는 동생에게 속삭이고 금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 위 아버지가 항상 열쇠를 숨기는 통조림 캔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캔을 내렸습니다. 달그락 쇠소리가 났죠. 지하실 열쇠였습니다. 묵직한 쇠열쇠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밤 이후 도윤이는 더 이상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금자는 알아야 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문 앞에 서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또 다른 무언가. 피 냄새 같은 것. 열쇠를 구멍에 넣었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금자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좁은 지하실은 마치 수술실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녹슨 철제 침대가 있었고 가죽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가지 의료기구들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약병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검붉은 얼룩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들. 도윤이. 금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 침대에서 저 끈에 묶여서 동생이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구석에 낡은 철제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서류 더미와 함께 필름통들이 보였습니다. 둥근 금속통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6 3 15- 실험 7차 1966 5 20- 실험 12차 1966 7 30- 실험 18차. 금자는 가장 최근 날짜가 적힌 필름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있던 영사기를 발견했죠. 학교에서 교육 영화를 볼 때 쓰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필름을 영사기에 걸었습니다. 스위치를 켜자 벽에 흐릿한 영상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초점이 맞춰지면서 안 돼. 금자는 입을 막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도윤이가 있었습니다. 철제 침대에 묶여 있었죠. 작은 몸에 정극이 붙어 있었고 팔에는 여러 개의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험 18차 약물 A-7 투여 시작. 주사기가 도윤이의 팔에 꽂혔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파. 아빠 아파.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주사기를 가져왔죠. 반응 관찰, 맥박 상승, 동공 확대.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 체온 39도. 경련 시작. 화면 속 도윤이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이 입에서 나왔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용량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원장이 지시한 대로야. 이 정도는 견뎌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도윤이의 비명이 지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금자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영사기를 껐습니다. 다른 필름통을 열었습니다. 더 끔찍했습니다. 어린 도윤이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고 부모님은 그의 몸에 이상한 기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전기 충격인지 도윤이의 몸이 튀어오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필름, 네 번째 필름. 볼수록 잔인했습니다. 도윤이는 점점 야위어갔고 눈빛은 죽어갔습니다. 마지막 필름에서 도윤이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지금의 모습 그대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특수의학연구소 계약서. 특수의학연구소. 정만식 오미정. 실험 대상 정도윤 남 9세. 질환 선천성 미토콘드리아 결핍증. 월 지급액 500만 원. 금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500만 원. 1966년에 그 돈이면 부모님은 도윤이를 팔았던 겁니다. 실험 대상으로. 다른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실험 일지, 약물 투여 기록, 반응 관찰 노트. 모두 부모님의 필체였습니다. 8월 10일 마이너스 약물 내성 증가. 용량 2배로 증량. 8월 12일 마이너스 경련 지속. 진정제 투여. 8월 15일 마이너스 의식 저하. 실험 일시 중단. 금자는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가져가면 뭐 하는 거니?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가 돌아보니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외출했다고 했는데 왜? 엄마. 그래, 다 봤구나. 어머니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왜 도윤이한테 이런 짓을? 왜긴? 돈 때문이지. 어머니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동생을? 그 애는 어차피 오래 못 살아. 의사도 포기했어. 그런데 연구소에서 실험하면 돈을 준다고 했어. 죽어가는 애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안 해? 금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게 엄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도윤이는 사람이에요. 실험 동물이 아니라고요. 사람. 제대로 숨도 못 쉬고 걷지도 못하는 게.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동생이에요. 엄마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 난 정상적인 아이를 원했어. 저런 병신이 아니라. 그 순간 금자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공포보다 강한 분노. 엄마는 괴물이에요. 그래, 나는 괴물이야. 그런데 넌 어떻게 할 거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머니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안 믿을걸. 우리가 마을에서 얼마나 평판이 좋은데. 게다가 어머니의 손에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너도 실험 대상이 될 수 있어. 여자아이 실험체도 필요하다고 했거든. 금자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출구는 어머니 뒤에 있었습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 이 지하실은 방음이 잘 되거든.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때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왔어?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에요. 금자가 들어왔네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금자가 들고 있는 서류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구나. 아빠, 이게 뭐예요? 도윤이한테 왜? 넌 이해 못해.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윤이 병원비로 빚더미에 앉았어. 광산 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었고 그때 연구소에서 제안이 왔어. 어차피 못 고치는 병 실험이라도 해보자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야?
도윤이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우리가 실험하든 안 하든. 아버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게다가 이 실험이 성공하면 다른 아픈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 도윤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거야. 희생? 도윤이가 동의했어요. 9살짜리가. 금자가 소리쳤습니다. 동해? 그런 게 필요한가?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린 부모야. 애 대신 결정할 권리가 있어. 금자는 필름통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릴 거예요. 모두에게. 그래봐야 소용없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연구소는 정부와 연결되어 있어. 위에서 눈 감아주고 있다고. 내가 뭘 해도 막을 거야. 금자의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정부까지 연결되어 있다니. 그럼 도윤이는요? 며칠 안에 연구소로 보낼 거야. 더 정밀한 실험을 위해서. 안 돼. 금자가 문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붙잡았습니다. 거센 몸부림에도 꿈쩍하지 않았죠. 널 가둬둬야겠구나. 아버지가 금자를 침대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묶였던 그 침대에. 아빠, 제발. 도윤이만은 조용히 해. 며칠만 참으면 끝나. 부모님이 지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금자. 손목에 가죽끈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도윤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그때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환풍구로 들어오는 햇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자는 발견했습니다. 침대 밑에 뭔가 있다는 걸. 몸을 뒤틀어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만져졌습니다. 메스였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떨어뜨린 것 같았죠. 금자는 메스로 가죽끈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마침내 한쪽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지하실을 빠져나온 금자는 도윤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윤아, 일어나. 하지만 도윤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죠. 부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조용히 필름통과 서류를 가지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경찰서? 하지만 아버지 말대로 정부가 연관되어 있다면. 금자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라면, 믿을 수 있는 어른이라면. 하지만 학교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었던 겁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천시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누가 날 도와줄까? 그때 금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이 싸움은 혼자 해야 한다는 걸.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끝낼 거야. 도윤이를 위해서. 1966년 8월 19일 금요일 오후. 정금자는 지하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갇혀 있었죠. 부모님은 하루에 한 번 물과 빵을 주고 갔습니다. 화장실도 구석에 놓인 양동이를 써야 했습니다. 도윤아, 괜찮니? 금자가 천장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도윤이 방이 바로 위에 있었거든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금자야, 이제 현실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 아버지가 철제 침대에 앉았습니다. 금자는 더 구석으로 몸을 밀었습니다. 왜 도윤이를 죽였어요?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죠. 죽인 게 아니야. 과학의 발전에 기여한 거지. 그놈은 실패작이야. 실험을 견디지 못했어. 실패작이라고요? 그래. 하지만 내가 대신할 수 있을 거야. 넌 건강하니까. 금자의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도 실험할 거예요. 연구소에서 여자아이 실험체를 원한다고 했어. 내가 딱이야.
그때 어머니가 내려왔습니다. 뜨거운 국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죠. 먹어. 건강해야 좋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금자는 그릇을 밀쳤습니다. 싫어요. 난 실험쥐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애들 둘 다 실수였어.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지. 하지만 돈은 정직하지. 도윤이로 번 돈으로 우린 서울로 갈 거야. 엄마가 어떡해. 엄마, 난 그런 거 하기 싫었어. 하지만 해야 했지. 그게 현실이야. 부모님이 올라갔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죠. 금자는 벽을 더듬었습니다. 어제 발견한 못이 있었습니다. 녹슬었지만 끝이 날카로웠죠. 이걸로 문을 따볼 수 있을지도. 8월 20일 토요일 새벽. 금자는 밤새 못으로 자물쇠를 건드렸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부모님은 주말이면 늦게까지 자는 편이었죠. 먼저 도윤이 방으로 갔습니다. 도윤아. 동생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반응이 없었죠. 이마를 만져보니 차가웠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해. 하지만 혼자서는 무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죠. 금자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맨발이었지만 뛰었습니다. 마을로 사람들에게로.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이장님 댁이었습니다. 이장님, 도와주세요. 문을 두드렸지만 나오는 사람은 이장 부인이었습니다. 아니, 정신의 금자 아니니? 새벽에 왜? 우리 부모님이 도윤이를 실험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장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얘가 정말 미쳤구나. 여보. 이장이 나왔습니다. 정신에서 금자 찾는다고 난리던데. 여기 있네. 아저씨, 제발 들어주세요. 지하실에 증거가. 그래. 집에 가자.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파출소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동생을 실험 대상으로. 젊은 순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가씨, 부모님이 찾고 계셔요. 정신이 좀. 그래서 도망쳤다고. 아니에요. 진짜예요. 증거 있어요. 집에. 지하실에. 에휴, 같이 집에 가봅시다. 순경은 금자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고, 순경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딸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동생을 잃고 나서 정신과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금자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돌보겠습니다. 순경이 떠나자 아버지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또 도망치면 그땐 정말 끝이야. 금자는 다시 지하실에 갇혔습니다. 이번엔 발목에 쇠사슬까지 채워졌죠. 8월 21일 일요일. 내일 연구소에서 온다. 어머니가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널 데려갈 거야. 싫어요.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어머니가 올라가려는데 금자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정말 죽은 거예요? 어머니가 멈췄습니다. 왜?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발요. 동생 얼굴이라도. 어머니가 한참 금자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1시간 뒤 부모님이 금자를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도윤이 방으로 갔죠. 도윤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직이지 않는 몸. 도윤아. 금자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미세하게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어. 금자는 놀라움을 숨겼습니다. 부모님은 도윤이가 혼수 상태인 걸 죽었다고 착각한 건지 아니면 그만 봤으면 내려가. 아버지가 금자를 끌었습니다. 다시 지하실. 금자는 생각했습니다. 도윤이가 살아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 하지만 내일이면 새벽 2시 금자는 필사적으로 쇠사슬을 당겼습니다. 발목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했죠. 그때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비명. 불이야, 불이야. 마을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정말로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연기 냄새가 지하실까지 내려왔죠. 발자국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일단 나와. 아버지가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금자를 끌고 밖으로 나갔죠.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불이 나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혼란 속에서 금자는 기회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끄느라 정신없는 사이 다시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금자야. 아버지가 쫓아왔지만 금자는 이미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필름통과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 도윤이 방으로 갔죠. 도윤아, 일어나. 동생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도윤이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나. 도윤아, 살아있구나. 아파. 누나. 그때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만해. 아버지가 금자를 잡으려 했습니다. 금자는 필름통을 높이 들었습니다. 한 발 더 오면 이걸 밖에 던질 거예요. 모두가 보게. 그래봐야. 이미 복사본을 만들어뒀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맡겨놨다고요. 거짓말이었지만 아버지는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불이 번질 것 같은데. 이게 뭐야? 한 사람이 금자가 든 필름통을 봤습니다. 서류도 보였죠. 특수의학연구소, 실험 기록.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금자가 외쳤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도윤이를 실험 대상으로 팔았어요. 돈을 받고요.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에요. 얘가 정신이. 아버지가 변명했지만 한 사람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계약서네. 월 500만 원. 충격이 퍼졌습니다. 도윤이를 실험용으로. 맙소사. 이장이 나섰습니다. 경찰을 부르자. 이건 조사가 필요해. 안 돼. 어머니가 뛰어들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치료를 위한 거였어.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의심과 분노가 섞인 눈빛. 치료? 이게 치료야? 누군가가 필름을 들었습니다. 이거 상영해보자. 뭐가 들었는지. 안 돼. 그건. 아버지가 막으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울음소리. 살아있네. 애가 살아있어. 병원에 데려가야 해. 당장. 혼란 속에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나이든 경사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일단 모두 서로 갈 것 같습니다. 특히 정씨 부부. 이건 음모야. 우리 딸이 꾸민. 닥치세요. 경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물도 확보하고. 저 필름들, 서류들 다. 금자는 도윤이 곁에 앉았습니다. 동생의 작은 손을 꼭 잡았죠. 이제 괜찮을 거야. 다 끝났어. 도윤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별 보고 싶어. 그래, 나중에 같이 보자. 병원 가서 나으면.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도윤이를 싣고 떠났죠. 금자도 함께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집. 부모님은 경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그 집의 비밀을. 그 집 딸은 미쳤다더라는 말은 이제 그 집 딸이 동생을 구했다로 바뀔 겁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의료진이 도윤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심각하지만 치료 가능합니다. 잘 버텨준 거예요.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도윤이를 치료하고 진실을 밝히고. 하지만 금자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새벽 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처럼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1966년 8월 22일 월요일 저녁. 병원에서 돌아온 정금자는 텅 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제천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부모님은 경찰서에 연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죠.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금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간 흔적이었죠. 집에 왔구나.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죠. 손에는 무언가 반짝이는 게 들려 있었습니다. 주사기였습니다. 엄마. 경찰이 대부분 가져갔지만 이건 남겨뒀더라.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금자야. 무슨 소리예요? 도윤이는 실패했어. 하지만 넌 다를 거야. 건강하니까. 어머니가 한 발씩 다가왔습니다. 금자는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연구소가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직접 할 수 있어. 데이터는 다 외웠으니까. 엄마,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난 항상 제정신이었어. 너희를 낳은 게 실수였을 뿐. 어머니가 주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금자는 옆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주사기가 벽에 박혔죠. 도망치지 마. 어머니가 금자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금자는 발버둥 쳤습니다. 둘은 부엌으로 넘어졌죠. 가만히 있어. 아프지 않게 해줄게. 싫어요. 나요. 몸싸움이 계속됐습니다. 그때 금자의 손이 무언가 차가운 걸 잡았습니다. 무거운 주철 프라이팬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휘두르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프라이팬을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랑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엄마,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여보, 불도 안 켜고 뭐. 아버지가 전등을 켰습니다. 부엌에 참상이 드러났습니다. 쓰러진 아내, 피, 그리고 망연자실한 금자. 뭔 짓을.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다 불그락 푸르락 변했죠. 내가 엄마가 먼저. 주사기로. 금자가 설명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지하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필름통과 서류를 모두 가져왔죠. 증거를 없애야 해. 아버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오래된 화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필름과 서류를 불에 던졌죠. 아빠, 그건 이제 아무도 널 믿지 않아. 미친 딸이 엄마를 죽였다고 하겠지. 필름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도윤이의 고통이 담긴 증거들이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면 뭘 조사해? 보석금 낸 것도 아깝구만. 아버지가 마지막 필름을 던지려는 순간 금자가 말했습니다. 믿지 않아도 좋아요. 아버지가 멈췄습니다. 뭐? 금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무도 날 안 믿어도 돼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다니? 도윤이를 그만 괴롭히세요. 엄마는 이미 갔고요. 아버지가 금자를 노려봤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에. 아니요. 아빠와 엄마가 선택한 거예요. 돈 때문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죠. 난 자수할 거예요.
엄마를 죽인 건 사실이니까. 뭐? 대신 아빠도 진실을 말해요. 도윤이한테 한 일들.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증거는 없어도 도윤이가 있어요. 깨어나면 증언할 거예요. 그 애가 깨어날까? 깨어날 거예요. 반드시. 둘은 한참 대치했습니다. 화로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비쳤죠. 넌 감옥에 갈 거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평생을. 그래도 도윤이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아버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자를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전화해. 네. 경찰에. 내가 직접 전화해. 금자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을 지나면서 어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죠.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밖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돌렸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어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낮에 왔던 나이든 경사였습니다. 부엌을 보고 한숨을 쉬었죠. 오늘 낮에 이어서 또 제가 있어요. 정당방위였지만 엄마가 죽었어요. 경사가 금자를 봤습니다. 14살 소녀의 눈에는 체념과 결연함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봐. 금자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주사기, 몸싸움, 프라이팬, 그리고 불타버린 증거들까지. 정씨? 경사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딸 말이 맞소?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정씨. 그래요. 하지만 아내가 먼저 공격했어요. 경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두 분 다 석까지 가셔야겠습니다. 금자가 경찰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감나무 아래 피처럼 붉은 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가지가 흔들렸죠. 도윤아, 누나가 지켜줄게. 이제는 정말로.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구경했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 딸이 엄마를. 불쌍한 것. 금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긴 싸움에 제천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금자는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경사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병원에 연락해 주실 수 있어요? 누나가 곧 갈 거라고. 그래. 전해주마. 유치장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은 금자. 처음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완전히 혼자.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새벽이 되자 간수가 왔습니다. 면회 왔어. 면회요? 누가? 밖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정금자 양. 네. 저는 국선 변호인 김철수입니다. 당신 사건을 맡게 됐어요. 아, 경사님께 대략 들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이 가능할 것 같은데.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불타버렸다고. 네. 아빠가. 어렵긴 하지만 동생의 상태가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도윤이가 깨어날까요? 의사 소견으로는 가능성이 있대요. 약물이 빠지면서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금자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당신 가족이 이상했다고 증언할 사람들이 있어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정말요? 네. 완벽하진 않지만 정황 증거는 될 겁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힘내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혼자 남은 금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제발 깨어나. 누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줘. 그리고 한 달 후 법정에서 금자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정금자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당방위가 일부 인정되나
과잉방어로 판단하여 금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15년. 29살이 되어서야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청석에 휠체어를 탄 도윤이가 있었으니까요. 깨어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누나. 도윤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괜찮아. 누나 괜찮아. 금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릴게. 누나 나올 때까지. 그래. 건강해야 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형이 확정되고 금자는 청주여 자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윤이를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별 보면서 기다릴게. 도윤이가 속삭였습니다. 누나도 별 보면서 있을게. 그렇게 금자의 긴 수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별은 빛난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자유롭게 별을 볼 날이 올 거라는 걸. 2024년 11월 청주여 자교도소. 72세의 정금자는 교도소 도서관에서 한 권의 낡은 시집을 들고 있었습니다. 58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교도관이 건네준 책이었죠. 표지는 달아 제목도 보이지 않았지만 속의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별 선생님, 오늘도 여기 계셨네요. 30대 재소자 박영희가 다가왔습니다. 금자는 책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책이 있는 곳이 내 자리지요. 선생님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세요? 58년을 여기서. 금자가 창밖을 봤습니다. 철창 너머로 하늘이 보였죠. 처음엔 나도 미친 듯이 울었어요. 벽을 치고 소리 지르고. 1967년 15살의 금자. 판결을 받고 청주여 자교도소에 도착한 첫날, 금자는 독방에 갇혔습니다. 어린 살인마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면회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판 후 마을을 떠났고 도윤이는 보육원으로 보내졌다는 소식만 들렸습니다. 미친 딸이 부모를 죽였대. 14살의 친엄마를. 정신이 이상한가 봐. 재소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금자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나이든 재소자가 다가왔습니다. 얘야, 밥은 먹어야지. 내 이름은 김순옥. 여기서 20년째야. 김순옥은 금자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남편을 죽였어. 날 때리다가 애들까지 때리길래. 금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회하세요? 후회? 그럼 매일매일. 하지만 김순옥이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있는 건 이유가 있어서야. 너도 그럴 거야. 그 후 김순옥은 금자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금자는 원래 글을 알았지만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죠. 별이라는 한자는 이렇게 쓰는 거야. 김순옥이 종이에 을 썼습니다. 그 위에 이야. 해 위에서 태어난 게 별이래. 금자는 그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깨달았죠. 어둠 속에서도 빛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걸. 1975년 23세 금자. 금자씨, 동생이 면회 신청했어요. 교도관의 말에 금자는 뛰어나갔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청년이 된 도윤이가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지만 여전히 마르고 창백했죠. 누나. 도윤아. 어떡해. 건강은? 괜찮아. 보육원에서 잘 지냈어. 이제 대학생이야. 대학. 장학금 받았어. 의대에 갔어.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응.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어. 나처럼 실험당하지 않도록. 도윤이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감나무집 마당에서 가져온 거야. 감 씨앗이야. 언젠가 누나가 나오면 같이 심자. 새로운 감나무를. 하지만 도윤이의 면회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976년 봄, 도윤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대 졸업을 한 달 앞두고였죠. 소식을 들은 금자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 이유가 없어. 그때 김순옥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이가 남긴 게 있어. 편지였습니다. 누나,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누나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비록 짧았지만 행복했어요. 별이 되어서도 누나를 지켜볼게요. 누나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금자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도윤이의 소원대로 살겠다고. 1980년대 금자는 변했습니다.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패스했고 방송통신대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전공은 국문학이었죠. 금자 씨가 우리 중에서 제일 똑똑해. 재소자들이 금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좀 읽어줘. 이 계산 좀 도와줘. 우리 애한테 쓸 편지 좀. 금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도와줬죠. 1990년 38배 금자. 교도소에 작은 교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금자가 선생님이었죠. 자, 오늘은 한글을 배워봅시다. 앉아있는 건 대부분 나이 든 여성들이었습니다. 평생 글을 몰랐던 사람들. 기억은 이렇게, 아는 이렇게. 금자의 인내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틀려도 화내지 않았죠. 선생님, 난 머리가 나빠서. 60대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금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동생도 그랬어요. 몸이 아팠지만 끝까지 공부했어요. 2000년 48배 금자. 금자 씨, 특별 면회예요. 젊은 여성 변호사가 왔습니다. 윤아진이라고 했죠. 1960년대 불법 인체 실험을 조사하고 있어요. 정금자님 사건도 재조사하고 싶어요. 최근에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금자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네. 도윤이는 별이 됐어요. 그리고 전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 윤아진이 의아해했습니다. 할 일이요? 금자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운동장에 여성들이 모여 있었죠. 저 사람들이 절 기다려요. 오늘도 수업이 있거든요. 하지만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함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금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한 곳이에요. 2010년 58배 금자. 교도소장이 금자를 불렀습니다. 정금자 씨, 모범수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었어요. 43년 복역했으니 충분해요. 이제 나가실 수 있어요. 금자는 고민 끝에 대답했습니다. 안 나가면 안 될까요? 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제 학생들이 있고요. 교도소장은 놀랐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럼 특별교육 담당자로 임명하겠습니다. 적은 급여지만.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현재. 금자는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운동장에서 별을 봅니다. 별 선생님. 젊은 재소자들이 주위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금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오늘은 내 이야기를 해줄까 해요. 선생님 이야기요? 응. 오래전 14살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에겐 아픈 동생이 있었고, 금자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8년 전 그 겨울날부터 오늘까지의 이야기를. 그래서 그 소녀는 어떻게 됐어요? 막내 재소자가 물었습니다. 그 소녀는 늙어서 할머니가 됐지. 그리고 깨달았어. 뭘요? 금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감옥은 이 벽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증오, 후회, 원망.
그게 진짜 감옥이야. 그럼 어떻게 자유로워져요? 용서해요. 남을 그리고 자신을. 그때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죠. 별똥별이다. 소원 빌어야지. 금자도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도윤아, 잘 지내고 있니? 누나는 잘 지내. 여기서 내 목까지 살고 있어. 유성이 사라지고 금자가 눈을 떴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 내일도 수업이 있으니까.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금자를 따라 건물로 향했죠. 마지막으로 금자가 뒤돌아봤습니다. 하늘엔 여전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8년 전 그날 밤처럼 변함없이. 별은 죽어서도 빛을 내지. 금자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그래.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빛을 낼 수 있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자유로웠습니다. 몸은 갇혀 있어도 마음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금자는 별을 가르칠 것입니다. 글자를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치고 무엇보다 희망을 가르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윤이가 남긴 유산이고 금자가 찾은 삶의 의미니까요. 진짜 감옥은 벽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복도에 울리는 금자의 목소리. 그것은 58년 전 절망했던 소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 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별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